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5번째 강의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 강의할 주제, 언론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언론과 자치 분권이 무슨 관계가 있나 좀 의아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핵심적인 내용은 대한민국 사회가 자치와 분권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국가 사회가 되긴 했는데, 자치와 분권이 실현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언론의 문제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것들입니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중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실현이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자치분권 대학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자치와 분권은 상당히 어렵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자치와 분권 이상 일단은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봄에 나온 지방분권 개헌안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예 토대인 그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다라는 걸 아예 명시하자. 근데 어땠습니까? 이 개헌안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누구도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관심이 없는 게 애초부터 관심이 없는 것이냐, 또는 반대가 많아서 관심이 없는 것이냐. 그래서 그 지방분권 헌법이 나오고 나서, 청와대 헌법 개헌안이 나오고 나서 뭐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지방분권 헌법에 대해서 68.1%의 국민이 찬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사실상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좀 첨예하게 여론이 분열된 나라에서 단일 사안을 두고 68.1%나 찬성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와 분권, 지방분권 개헌안은 물 건너갔습니다. 지금 뭐 너무나 중요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사안에서 이 분권 개헌을 두고 우리 청와대나 정치인들이 관심을 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뭐 역사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럼 왜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쭉 교재를 봤습니다만, 저는 이제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 사회적인 구조가 미안하지만 지방자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위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의해서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지방자치는 6.29 선언의 약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6.29 선언은 뭔가요? 여기 좀 젊으신 분들은 기억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지만, 6.29 선언은 우리가 87년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독재 정권에 저항해서 싸워서 결국 얻어낸 양보, 권력의 양보가 바로 6.29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혁명이 평화적으로 달성되고 합법적으로 이제 헌법이 고쳐지고 5공화국이 끝나고 민주적인 제6공화국 체제가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그 당시 6.29 선언의 핵심적인 7가지를 보시면 위에 6가지는 바로 일사천리로 다 해결이 됐습니다. 또 뭐 대통령 직선제, 뭐 정치범 석방, 뭐 인권 보장, 언론 자유, 정당 자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이 이제 언론의 자유나 정당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임은 분명하고요. 또 뭐 이런 시국사 범위나 이런 정치 범위 이런 것들 이제 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고, 대통령 선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게 이 밑에 있는 이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인데,
뭐 교육 조치는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이제 교육감 직선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교육자치는 됐지만, 지방자치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누구도 큰 불만이 없어요. 이게 왜 민주화의 약속인데 왜 이거 안 되고 있느냐? 왜 우리가 실현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 분권이 현실화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역대 정부의 정책을 보면 늘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지방자치 중요하다 하고 그다음에 하겠다고 한결같이 약속했습니다. 지방자치 반대한 대통령도 없고 분권 반대한 대통령도 없고요.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자, 그래서 진보적인 정권이 됐든 보수적인 정권이 됐든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합의를 이룬 사안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 활성화해야 되고 지방 분권해야 되고 지역 균형 발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대선 공약을 보면 뭐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지방 분권 공약들 다들 후보들이 내놓았고 뭐 별 차이 없습니다. 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지방 분권이 이제는 가능하냐? 뭐 1000만인 서명 운동하고 선거 직전에는 뭐 여당, 야당 다 정치인들, 후보들 나서서 자치분권 하자고 하는데 이제 누구도 관심 없는 사안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하기 전에 일단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방자치를 안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됐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하고 싶진 않지만 해야 되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봅시다. 이 6명의 대통령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뭔가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리 계장님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공통점 뭐 여러 개 딱 바로 제가 와서 봐도 딱 보이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치와 분권, 우리 주제와 관련돼서 공통점이 있다면 강원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공통점이고요. 다 비강원도 사람이다라는 것도 공통점이고 그와 관련된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다 지방 사람들이다. 서울 사람들이 아니라 지방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강한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라요. 지난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명의 후보자 모두 지방 사람들이었어요. 출신지가. 지금 살기는 어디 살까요? 서울 살겠죠. 뭐 주소지 주민등록 확인 안 해봐도.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뭐 주요 행정직 임명을 하고 장관 뭐 청문회 뭐 이렇게 거치고 나면서 언론에서 이제 대통령의 어떤 장차관 인선이 합리적으로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출신 지역을 봤습니다. 그래서 영남, 호남, 수도권, 뭐 충청. 그랬더니 어때요? 강원도 출신은? 없습니다. 강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출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왜 없어도 될까요? 굳이 뭐 지역을 뜻해서 인재를 임용한다는 것도 저는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신 지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시네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일할 사람을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 자, 그래서 출신지가 중요하지 않고 능력이 중요하다. 뭐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렇지만 능력별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좀 다른 문제겠죠. 자, 능력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뭐 상대적인 것이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언론이 판단하는 기준은 출신지가 골고루 됐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출신지가 중요한가요?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중요한가요? 살고 있는 데가 중요해요. 그렇겠죠.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장관들의 어디 출신인지는 따지고 왜 어디 사는지는 따지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최문순 도지사가 자기 고향, 여기 사람은 강원도 출신이니까 자기 고향이겠죠. 어떤 공직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자기 고향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출신지 고향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합니까? 출신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자기 고향을 위해서. 물론 이제 고향에 무슨 장학금도 좀 내주고 뭐 고향 이제 은퇴해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해서 고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있지만 그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대한민국은 절대 지방 소멸의 위기에 있을 나라가 아닙니다. 왜? 우리 앞에 있는 대통령 후보들뿐만 아니라 우리 60년대, 70년대 전국 각지 시골에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해서 출세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 출신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아직도 특히 우리 언론은 출신지와 거주지에서 출신지를 더 중요시하게 여겨요. 자, 그런데 보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한 100여 년은 우리가 20세기 초반에서부터 20세기 말까지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로 우리 한민족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태어난 곳을, 출신지를 떠나서 타지에 가서 살아야 됐어요.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그랬고, 전쟁을 하면서 그랬고, 산업화를 하면서 그랬고. 제가 여기 정성군청에 온다고 해서 정성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쭉쭉 봤어요. 지금 봤더니 인구는 한 3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고, 그런데 70년대 인구가 많을 때 13만 8천 명까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론가 움직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물론 그 13만 8천 명들은 정선이라는 그 도시의 장소의 지역의 특성 때문에 아마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라는 거죠. 광산에서, 탄광에서 또는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대는 지난 100년 동안 끊임없이 이주하는 세대였어요. 즉 태어난 곳, 고향을 버리고 딴 데 가서 살아야 하는 처지였어요.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문화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고향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강해요. 고향에 대한 애틋한 정서, 자기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여러분들은 각자 고향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동요 중에도 고향에 관한 노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겁니다. 다 들어본 적이 있거나 배웠던 노래죠. 특히 고향의 봄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의 그 애국가 다음으로 또는 아리랑 다음으로 전 국민들이 부르는 노래.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왜 안 가르칠까요? 고향의 봄, 전 국민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왜 안 가르칠까요? 고향이라는 의미가 거의 해석돼가. 그렇죠. 고향이라는 의미가 희석된다라는 걸 보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 어디예요? 꽃피는 산골이 고향인 아이들이 요새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청소년 교육하는 교육학자들이 또 동요의 노랫말이 아이들 정서와 너무 맞지 않는다. 또 고향의 봄, 고향 땅. 그래서 과거 60년대, 70년대 시골에서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시골에 살던 시절에 적합한 노래였다면 미안하지만 이제 산업화된 지금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인들의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들의 대부분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예요. 두만강 푸른 물에 목포의 눈물, 타향살이 등등등등. 심지어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나훈아나 뭐 이런 대중 스타들의 인기곡들도 고향에 관한 노래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고향에 대한 노래는 요즘 가수들이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 요즘 아이들이 절대 고향을 떠나 살 리도 없고 고향에 관한 노래들도 부를 리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고향은 주공 아파트. 그리고 주공 아파트도 이제 없어지죠. 다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 아파트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21세기의 한국은 이제 이주의 시대, 고향을 떠나서 사는 시대가 아니라 고향에서 살다 죽는 정착의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우리가 지난 100년은 매우 비정상적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 뭐 설 연휴나 추석 연휴에 보면 고향 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해외 휴가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외에 가는 사람들이 항상 더 많다고 합니다. 갈 고향이 없는 거죠, 이제는. 다 왜? 굳이 고향을 떠나서 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선진국의 패턴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흔히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지는 미국은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고 부모와 자식하고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살아서 뭐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면 비행기를 몇 시간씩 타고 가가지고 뭐 1년에 한두 번 부모들을 만나서 회유를 하고 다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우리가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의 성인들이 즉 독립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성인들이 자신들의 부모와 살아있는 지금의 부모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제가 그랬더니 평균 29km, 한 30분 거리에 보통 사람들이, 보통의 미국인들이라면 자기 부모가 30분 거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집에 살지는 않지만 매우 가까이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대부분 자기가 부모가 자기를 길러준 그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지도는 뭐냐면 지역에 따라서 좀 땅덩어리가 넓은 지역에서는 좀 거리가 44마일 정도 되면은 한 7, 80km가 되는 데도 있고 저쪽에 뉴욕이나 보스턴처럼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에서는 뭐 한 20km 정도.
어쨌든 자기 부모와 늙은 자기 부모와 매우 가까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고향을 떠나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과거 이 시기에 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서름을 겪으면서 힘들게 살면서 고향을 그리워했냐라는 거예요. 왜 고향을 떠났나요? 정선군에 있는 젊은이들이 정선군을 떠나면 왜 떠나는 건가요? 그렇죠. 취업 때문에.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주 패턴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고,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가 먹고 살기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고, 기후가 나쁘면 기후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지금 자기 환경보다 더 나쁜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 친구가 작년에 정선군 요 근처로 이제 은퇴를 해서 정착을 했어요. 고향은 정선이 아니고 제천이에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은퇴하고 한 1년 동안 뭐 전국을 돌아다녔대요. 어디 가면 정착하기 좋을까? 그때는 이제 결국 선택한 게 정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정선이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추운 곳이 싫은데 정선 춥지 않냐? 겨울에 눈 오면 움직이기도 힘들지 않고. 그랬더니 그 친구는 제천에 살아가지고 뭐 겨울 좀 추운 거는 뭐 큰 문제 안 된대요. 또 오랫동안 근무를 저 러시아에서 한 10년 넘게 근무를 해가지고 뭐 여기보다 더 추운 데서 살았기 때문에 추운 데서 사는 거는 별 문제 안 된대요. 그래서 집을 지어서 난방비가 좀 많이 들어갈 텐데 뭐 요즘 집을 잘 짓기 때문에 단열을 잘해서 난방비도 크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작년에 정착을 해서 여름에 친구들과 함께 와서 이제 뭐 집들이도 하고 축하도 해주고 어떻게 사는지 이제 친구들과 같이 보러 왔어요. 근데 매우 행복해요. 그리고 정선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교육도 많고 영화도 공짜로 가서 뭐 최신 영화도 군청에서 뭐 상영해 주는 게 있고 5일장 가면 있는 뭐 다 있고 또 KTX가 생겨가지고 평창이나 진부 가면 서울의 병원 가기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서울 살다가 정선으로 왔는데 제 친구의 기준으로는 정선이 훨씬 더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주의 시대는 우리가 은퇴해서 이주하는 것 외에 좀 더 자기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찾아서 이주하는 과거 60년대, 70년대 이 모델 무작정 상경의 현실. 그래서 시골에 자기 살던 곳에 먹고 살 게 없어서 일자리도 없어서 일단 짐 싸들고 도시로 가서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정착하던. 그래서 무작정 상경이라는 말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무작정 상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 학생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아무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곳에 사전에 준비도 없이 정보도 없이 집을 나서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근데 우리 60년대, 70년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국가가 재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비대화되고 지방에는 이제 어떤 공동체나 불악의 소멸을 걱정할 정도가 됐죠. 그래서 인구 13만이던 정선은 이제 3만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이주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성장한 자녀들도 있을 텐데,
서울에 가서 직장을 잡기도 힘들지만 직장을 잡고 결혼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전세금 마련하시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충남 아산에서 제 학교가 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충남 출신의 학생들이 서울에 가서 취업하는 걸 선호했어요. 그래서 취업도 하고. 하지만 이제 지금은 거의 다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주된 이유는 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주거 비용이 너무 비싸. 그래서 옛날에는 고시원에도 살았는데 요즘 애들은 또 고시원 같은 데는 안 삽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고시원에 불러가지고 봤을 때 고시원이라는 것이 원래는 고시 준비하던 학생들이 살아서 고시원이라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이제 학생들 고시원에 안 삽니다. 이제 고시원은 외국인 노동자나 일용 노동자들 더 하층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은 좀 더 수준이 높은 원룸이나 이런 데로 갔어요. 한 달에 집값만 6, 70만 원 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 지역을 떠나서 더 기회가 많고 편리하고 또 안락한 곳이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닫혔어요. 그리고 환영하지도 않아요.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는 두 팔 벌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수도권에서 받아주었다라는 겁니다. 왜?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에는 사람을 채워야 되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고 등등등등등. 그래서 국가가 주도한 이런 산업화 정책에 따라서 도시가 개발되었고 그 도시를 지방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채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 수도권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구는 인구가 2천만이 넘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인구 밀집도가 넓은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자기 좋은 곳을 찾아서 더 이주하기에는 국가적으로도 수용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도 형편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무엇이냐? 그냥 여기서 늘 살라라는 거예요.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그냥 여기서 산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다 죽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들. 타지, 외지에 가면 갈수록 인간은 미안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져요. 제가 유학생 시절에 80년대 유학생 시절에 교포들이 운영하는 상점과 세탁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경력이 짱짱하신 분들이에요. 공무원 하던 사람도 있고 교사 출신도 있고 70년대, 8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 그렇지만 미국 가니까 다 아무것도 써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흑인가에 가서 빈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든지 한인들 많이 모여 하는 곳에 가서 장사를 해야 돼. 물론 이제 자녀들은 이제 교육을 받아서 거기서 성공적으로 정착할지 모르지만 이미 여기서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타 지역에 가는 순간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경쟁력들은 거의 다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파키스탄이나 무슨 스리랑카나 네팔에서 오는 외국인 노동자 우습게 여기죠. 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꽤 엘리트 출신이고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한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거의 막노동 같은 일들을 하고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네 지역에는 그만큼 돈벌이 될 만한 일들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타 지역으로 가면 미안하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점점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살고 있는 데서 행복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우리 한국, 이 지금 추진하는 지방 분권이 이미 오래전에 정착돼서 시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자기 부모를 버리고 낯선 지역에 가서 성공을 해야 할 그런 이유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60년대, 70년대 이주 사회의 멘탈리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멘탈리티를 가장 강력히 신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언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이 무의미한 시대가 됐는데 유일하게 고향을 따지는 게 언론이에요. 공직자를 임명할 때 너 고향이 어디냐? 그래서 강원도 사람도 장관하고 충청도 사람도 장관하고 부산 사람도 장관하고 이게 아니라 고향이 부산인 사람이 장관해야 되고 고향이 강원도인 사람이 장관해야 되고 고향이 전라도인 사람이 검찰총장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다 서울 강남에 지금 수십억 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받아든 언론이 만든 그 프레임워크, 그 인식구조를 벗어나질 못해요. 제가 이 강의 계속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지역 출신 인사들을 골고루 임명하는 게 맞냐 틀리냐? 그럼 한결같이 지역 출신 인사들을 골고루 임명해야 된다고 해요. 지역 출신 인사가 아니라 거주지에 따라서 골고루 임명해야 된다가 맞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국가의 중요한 일은, 요직은 다 서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가 정착 시대가 되면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교과서를 봤더니 지난 시간에 주민자치 배우셨는데, 이 자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자치는 행정자치입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그래서 주민자치라는 것도 국가가 주도해서 주민들이 해라.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주민자치회가 됐든 거기에 필요한 제도와 틀과 재원을 국가가 마련해주고, 거기서 정부가 마련해주고, 그것을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라. 물론 지금은 이제 단계별로 이런 민간 영역의 자치가 되질 않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들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인으로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그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해요. 뭐 당연하죠.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데 정성군이 인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38,000명, 37,000명이라면 37,000명들 각자 주인들이 하는 생각들이 일치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성군에서 핫 이슈인 가리왕산의 스키장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정성 군민들 중에서는 애초에 약속한 대로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대다수는 기왕에 그렇게 했으니까 스키장으로 써서 지역 경제 좀 좋게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난 관심 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가 결정하느냐? 결국 지방자치를 하려면 결국 이런 그 주인과 대표에 있어서 결국은 이 대표 체제가 구성돼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민들 일일이 다 37,000명 다 물어보고 그 사람들의 의사를 들어서 다수결로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방자치를 하는 곳은 대부분 이제 네 가지 요건이 갖추어야 지방자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 요건이. 지방정부, 당연히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공적 기능을 지방에서도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파워를 갖고 있는 정당도 지역에 골고루 있어야 돼요. 또 실질적으로 이런 정당이나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면 좋겠지만 지방정부와 정당의 속성상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은 법 따지고 규칙 따지고 정당은 표를 따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역 전체의
지역 사회의 전체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또 다른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라는 거. 그리고 이런 시민사회단체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지방정부와 정당 시민단체들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대표성을 갖고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권력기관들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언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정부나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외면하는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또한 자기네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지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지방자치는 미안하지만 못합니다. 잘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뭐 행정자치입니다. 여러분들 다 듣고. 그래서 그것도 그냥 행정기관이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 정도를 수행을 하고 독자적인 조세권이나 입법권도 별로 없고, 그래서 민선자치라고 해서 그래도 뭐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은 뽑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정 권한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래서 우리가 95년부터 민산자치를 해와서 20년 넘게 해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민 서비스나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조사 결과라면, 여전히 그 지방을 대표하는 정당인 또는 공무원들이 부패와 비리 여전하다. 그래서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공무원들이나 정당인들에 대한 불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 지방에서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주민들을 위한 풀뿌리 정치, 풀뿌리 자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앙 정당의 하부 구조에 포섭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갖고 그 공천권을 가지고 사실상 지방의원들을 자신들의 선거운동원으로 동원하는 이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들이 지역 주민들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들, 중앙정당 간부들을 더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선거를 하긴 하지만 주민들을 대표하라고 뽑은 사람들이 주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중앙의 눈치를 본다라는.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폐단들이 이제 노출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시민사회 뭐 정계에서 나온 얘기가 적어도 기초의회, 우리 뭐 시군 의회 단위에서만이라도 정당 공천제 폐지해서 정당의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정당의 하부 구조로서 정당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말고 정말 풀뿌리 자치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만 보고 기초의회 활동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 지난 대선 때 그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그 후보자들에게 너희들 공약으로 해라. 또 지난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해라. 그래서 공약으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한결같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없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그 6.13 지방선거 하기 전에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어느 누구도 정당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한 공약 왜 안 지키느냐 문제 제기하지 않았어요. 주민들은 이게 뭔지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정치인들은 이거 하면 자기네들이 국회의원들은 자기네 지역에서 하수인 부리듯 할 그런 선거운동원들을 빼앗기게 되는 거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당 활동해가지고 시의회, 군의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줄 잡고 저 위에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없애고 한다면 또 바닥에 가가지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훨씬 더 어렵거든. 그러니까 은근슬쩍 넘어갔어요.
안 하는 사람, 안 하겠다는 사람은 없지만 하지는 않는다라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주민 참여나 주민 자치 이런 것들은 민선 자치한 지 25년 됐지만 25년 거의 가까이 됐지만 한 군데도 제대로 되는 곳 없습니다. 한 군데도. 그리고 시도를 안 했느냐? 다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의정 감시, 의정 귀시, 지기단, 주민 참여 예산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이 전국 각지에 생겼어요. 뭐 정선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좀 규모가 큰 시도에는 다 참여자치 이런 이름을 걸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생겼어요. 이 시민단체들이 한결같이 약속한 것은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군데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비유하기를 영세 자영업자에게 비유합니다. 요즘 살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느 때 손님이 제일 많아요? 내가 식당을 하나 차린다, 카페를 하나 차린다. 손님이 제일 많을 때 언제일 것 같아요? 개업식 할 때 제일 많습니다. 왜? 친구들, 친척들, 아는 사람들 장사 잘 되라고 와서 화분도 주고 팔아줘요. 그래서 개업식 날 보면 장사 잘 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대부분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정작 그 식당이나 그 카페가 갖고 있는 그런 고유의 서비스를 기대하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안 온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 주민 참여를 외치며 만든 많은 시민단체들이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안 되냐라는 거예요. 왜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참여자치, 주민자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참여의 조건, 참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참여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이에요? 자발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인 행동이나 강요에 의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의할 때도 이 자치분권대학 강의할 때도 보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굉장히 진지해요. 열의가 있고 노트도 하고 끝나면 질문도 해요. 공무원들이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점수 때문에 와서 앉아 있으면 제일 무기력해요. 대부분 다 졸고 있고 시간이 끝나면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빨리 자기 업무 보러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거창하게 또 무슨 수료식도 하곤 해요. 수료식이 더 중요해요. 수료식 해야 되니까 강의 시간 줄여달래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인데 이게 왜 그러느냐?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가 주민 참여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시민들이 일부 지역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곳이 오산 저쪽에 그 도봉구 이런 데서는 아예 일반 주민 대학처럼 프로그램 속에 이 자치분권 과정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다른 과정들은 대부분 주민 그 자치대학들이 생활에 유익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나 아니면 유명 강사들을 불러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자치분권 대학 일반 과정은 유명 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주제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40명이 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오산의 경우에. 깜짝 놀랐어요. 평일날 10시에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강의를 듣고 열의를 가지고 질문을 해. 그래서 이 오산시는 뭔가 그때는 나름대로 어쨌든 이유가 있는데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자발적인 행동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 그래서 이 자발적인 행동이 나오려면 그 자발적인 행동 가기 전에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자발적인 행동 못해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정보 습득이 있어야 돼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정보가 없으면 절대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 태극기 집회나 촛불 집회나 우리가 다 잘 아는 집회죠. 저기에 뭐 강요된 사람들이 갔으리라고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신념에, 정치적인 신념에 의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저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태극기 집회가 뭔지 모르고 촛불 집회가 뭔지 모르고 왜 하는지 모르고 어디서 하는지 모르고 간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연히 갔더니 태극기 집회하니까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하니까 우연히 간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사전에 SNS가 됐든 카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전화가 됐든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보를 가졌다고 해서 다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일단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수하게 많은, 예를 들면 정성군청 홈페이지 제가 오기 전에 들어가 봤어요. 하루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정성군민 3만 뭐 몇천 명 되지만 뭐 거기 정성군청에 들어온 공무원 빼고 일반 국민들이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글쎄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 정보가 있다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나에겐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는 게 더 재미있을 수도 있고 다음이나 네이버에 있는 다른 뉴스를 보는 게 더 재미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보는 많이 있지만 미안하지만 난 관심이 없어. 그 무슨 얘기냐? 관심을 가진 정보를 얻고 관심을 가져야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기는데 이 행동에 옮길 때는 대부분 강한 감정적인 유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 또는 감정적인 반발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공감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래서 이 단계가 없다면 절대 자발적인 행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여라는 것을 자발적인 행동으로 본다면 투표로 보면 우리가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투표만큼 중요한 게 없고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결국 요구한 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고 민주주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고 그래서 이게 선거. 근데 선거 때 보면 각 선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투표율이 뭐 60%, 70%.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해요. 그래서 투표하기 전에 선관위에서 항상 조사합니다.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하실 겁니까? 의향을 물어보면 대부분 80 내지 90%로 나와요. 투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정작 이제 그 선거일이 지나고 투표 결과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반드시 사전에 조사했던 것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투표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 우리가 투표 단계를 참여의 메커니즘으로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는지. 일단 투표를 하려면 일단은 정보가 있어야 되죠. 언제 선거를 하는지, 어떤 후보자들이 있는지, 어디서 선거를 해야 되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6.13 선거 때 집에 똑같은 선거 공보가 3개가 우리 집에 우편으로 배달됐습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와 저희 처 각각 한 사람씩 해가지고 똑같은 선거 공보가 이렇게 두껍게. 저는 한번 봤어요. 우리 집사람과 어머니는 보지도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러 가야 되고 투표를 했지만 그래서 선거 공보라는 것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국민들에게 다 보내지만 뜯어보는 사람보다는 뜯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별로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들의 능력이나 공약에 대해서 판별을 해서 옥석을 가려야 돼. 누구를 골라 찍을지 매우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들어요. 뇌가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묻지마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거 볼 필요도 없어. 나는 어느 당을 지지하니까 어느 당으로 찍는 거야.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나는 어느 지역 출신이면 되니까 그 사람이면 무조건 오케이야. 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관심을 갖는 단계가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 중요한 선거에도 사람들이 정보에 관심을 갖지 않는데 어떻게 주민 참여,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올라요. 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지방선거를 하면 투표율이 뚝 떨어져요. 왜?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정보를 습득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 다음에 나름대로 판단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좋아할지, 누구를 싫어할지. 이게 엄청나게 힘든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그래야 투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한 40%, 30-40% 되는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지치는 거예요. 피곤해, 힘들어, 그거 할 여력이 없어. 자, 그래서 선거나 후보자든 정보가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반대할 만한 후보 또는 찬성할 만한 후보가 없으면 사람들은 투표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투표도 안 하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 투표도 안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특히 지방선거 때에는 투표율이 급격히 낮는 우리 대한민국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주민 참여하십시오라고 한다라는 게 어불성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로 지역에 자기 관심이 없느냐? 정보가 없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불참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치와 분권을 해야 된다면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자기 지역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공감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이 프로세스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입구, 관문, 조건,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언론이다라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뉴스와 정보를 언론으로부터 습득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국제적인 정보도 그렇고 국내의 정보도 그렇고 지역의 정보도 그렇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별로 책도 읽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른 정보 탐색이나 정보 추구들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들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얻는 정보의 대부분은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얻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뉴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뉴스와 정보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든 뉴스에 관심을 갖진 않죠. 여러분들 휴대폰을 열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서 오늘 뉴스가 뭐가 있느냐. 컴퓨터를 켜고 나서도 일단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오늘 뉴스가 뭐가 있는지.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대인들이 어떤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초기의 정보는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게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언론이고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 얘기는 제가 일단 나중에 할 테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얻는데 여러분들 들어가 보셨겠지만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면 어때요? 뉴스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나라에 약 한 5천여 개, 4천여 개의 그 언론사가 우리가 인터넷 신문까지 포함해서 언론으로 등록된 언론사가 있고, 이 언론사들이 대부분 끊임없이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 개 언론사가 하루에 10개만 한다 하더라도 5만 개의 뉴스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뉴스는 뭐 10개 내외 정도예요. 10개 내외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뉴스 중에서 사람들은 결국 뉴스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뉴스를 만드는 기준. 뉴스를 만드는 기준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편적인 기준이고 거의 예외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뉴스를, 그것이 텔레비전이 됐든 신문이 됐든 인터넷이 됐든 포털 사이트가 됐든 어떤 뉴스를 볼 때, 찾을 때, 구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대체로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게 영향력이 있느냐, 나에게 영향이 있느냐. 그래서 영향과 관련된 것은 이게 얼마나 나와 가까이서 벌어지는 일이냐. 그리고 얼마나 신선한, 바로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이냐, 아니면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냐. 그 다음에 이것이 갈등과 관한 것이냐, 사람들 싸움과 관한 것이냐, 아니면 아주 신기한 거냐, 아니면 아주 유명한 거냐. 이 6가지 기준이 전 세계 사람들이 뉴스를 선택할 때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6가지 기준이 안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은 일단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쉽게 하는 게 우리 예를 들면 전 여기 지금 그 태풍 뉴스를 뒀는데, 자, 어떤 태풍은 뉴스가 돼가지고 KBS, MBC, SBS, YTN 다 해요. 근데 어떤 뉴스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어떤 태풍에 관한 뉴스는. 그래서 어떤 태풍은 왜 우리 언론이 주목하고 어떤 태풍은 우리 언론이 주목하지 않나요? 어떤 태풍에 우리 언론이 주목해요? 우리나라에 오는 것. 그래서 좀 올 것 같으면 막 호들갑을 떨다가 옆으로 삐져나가서 일본만 가도 이제 없어진 거예요. 태풍은 없어진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뉴스, 자, 그 6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6가지 기준 중에서 6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럼 이제 다음에는 어떤 분야의 뉴스를 선호하느냐를 여기 보면 2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작년에. 이 26개국은 그 미국과 유럽, 중남미 등 우리가 흔히 그냥 OECD 국가, 꼭 OECD 국가는 아닌데 OECD 수준의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조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어디나 마찬가지로 뉴스를 너무 이용하지 않아요. 신문도 보지 않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제 유일하게 종이 신문이 배달되는 곳이 어디예요? 군청, 시청이에요. 한때 우리가 조중동 자전거 신문 해가지고 막 비판했을 때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의 그 신문 구독률, 가구 신문 구독률은 70%. 10가정 중에서 7가정이 신문을 구독했어요. 그 정도면 모든 가구가 신문을 구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0%는 1인 가구나 노인 가구나 부재 가구나 이런 것들을 빼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가구에서 종이신문을 구독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그 현관 입구마다 다 신문이 배달돼요. 정성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 없어졌습니다. 왜? 평균 구독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률 조사도 안 해요, 창피해서.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대신 이제 인터넷을 보는데 종이신문은 하나 들면 돈도 냈고 했기 때문에 한 20분, 30분 펼쳐보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터넷 뉴스를 소비하는 시간이 10분이 채 안 됩니다. 뉴스를 보고 넘어가고 대부분 안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게 돼서 신문사나 방송국들이 지금 망할 지경에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떤 뉴스를 만들어야 아까 있는 원칙은 분명히 변치가 않는데 이 원칙은 변치 않는데 어떤 분야의 뉴스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더 오래 클릭하고 많이 클릭할까? 그래서 조사를 해서 26개국을 비교했더니 제일 많은 게 어디예요? 맨 위에 있는 게 무엇에 관한 뉴스예요? 자기 지역에 관한 뉴스. 한국은 35%인데 26개국 평균이 63%예요. 한국이 평균을 많이 왜곡시켰어요. 지극히 예외적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뭐 공무원이니까 조금 예외적일 수 있는데 정선 국민들 대부분 언론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살고 있는 정선 군 지역의 뉴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군 지역 뉴스를 입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정선신문이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고 그다음에 뭐 아라리 뉴스인가 우리 그 군청에서 발행하는 그 뉴스레터 같은 형식이 있고 두 개 내용은 별 다르지 않았어요. 군청에서 만든 보도자료, 공공단체에서 만든, 교육청에서 만든 보도자료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그냥 신문 기사인 것처럼 바꿔가지고 인터넷에 꽉 채우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 뉴스는 거의 생산되지도 않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이건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정성 군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훨씬 매우 심각하게 뒤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국제 뉴스에 관심이 있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저기 보면 라이프 스타일, 경제, 연예,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이런 뉴스에 대부분 시간을 허비한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교육률이 그렇게 높은 나라이고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해서 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주 그 본받아야 할 나라라고 마구 칭찬을 한 이 나라인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뉴스를 이용하는 패턴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현격하게 차이가 나냐라는. 알아도 되는 뉴스와 몰라도 되는 뉴스.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래서 지난 6.13 그 선거 직전에 가장 조회수가 많고 뜨거웠던 지방선거 관련 뉴스였어요. 어느 도지사 후보였나요? 경기도지사 후보, 그렇죠. 그래서 뭐 경기도민이라면 뭐 여배우 스캔들 해가지고 어떤 도덕성 검증이나 이런 차원에서 필요로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강원도민들에게는 저 뉴스가 무슨 의미인가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아닌가요?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충청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충청도 그 도지사 후보를 찍어야 되는데 누가 나오는지도 얘기하지. 텔레비전을 틀면 저 사람만 나와요. 또 한 사람 나오는 것은 저 경남 도지사 출마해가지고 뭐 댓글 조작했다라는 그 사람만 나와요. 우리 지역, 내가 정작 우리 지역 주민들이 뽑아야 할 도지사 후보들, 뭐 시장 군수는 말할 것도 없고 안 나와요. 그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선거를 하려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자질을 잘 판단하고 신중하고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방선거를 할 때 보면
정작 내가 뽑아야 할 후보자들에 대해서 인물이나 능력이나 자질이나 공약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지역, 내가 뽑지 않는 다른 지역 후보들에 관한 뉴스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강원도민들 경기도지사가 누군지는 알지만 강원도지사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꽤 많을걸요. 우리 충청도는 확실합니다. 제가 충청도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청도지사 누군지 아냐? 몰라요. 경기도지사 누군지 아냐? 다 알아요.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거듭 반복해서 하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언론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분권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민주주의나 자기결정권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주의 시대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수도권은 너무나 살기 힘든 도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여름에 이 자치분권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김포였어요. 김포.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갔는데 후회를 많이 했어요. 가지 말걸. 왜? 교통이 너무 나빠요. 충청도에서도 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려요. 거리는 100km도 채 안 되는데 여기 정선군 오는 것만큼 충청도에서 가는데 걸려요. 왜? 수원에서부터 시흥, 광명, 부천 등등등등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평생 한 번이지만 어쩌다 한 번 갔다가 오면 되는데 거기서 매일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김포 사람들이 강원도 한 번 오려면 어떨까? 그래서 김포에 가서 사람들이 살다니 놀라웠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수도권은 살기 좋은 곳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는데 이제 너무나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서울을 비롯해서 지하철이 9호선도 있고 이제는 새로 너무 많은 지하철이 생기고 깨끗한 지하철이 생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대중교통의 어떤 그 모범이다라고 자랑하지만 그걸 매일매일 타고 아침 출근하는 근로자들은 지옥철이라고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지하철 타고 아침 저녁 출퇴근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 삶의 질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도권에 너무 많이 몰려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너무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과 자원이 희소해져서 또 나름대로 어려운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이제 분권을 하고 균형 발전을 하고 그래서 권력을 나눠준 다음에 자치를 하도록 하자. 간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역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얻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역에 언론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언론은 90%가 서울에 있던. 여기서 90%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숫자는 지방에 더 많아요. 숫자는. 그렇지만 대한민국 언론 매출액의 90%가 다 서울에 있어요. 이렇게 서울 집중도가 높은 걸 제가 여러 가지 동계 지표를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수도권 집중도도 아니고 서울 집중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신문, 방송,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다음 네이버, 인터넷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KBS 같은 거 이제 지표로 만들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수신료를 받아서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인구는 약 우리나라 20% 정도가 돼서 수신료도 한 20% 정도 받아요. 전체 수신료에.
근데 KBS가 자기네들이 쓰는 방송 제작부의 86%가 서울에서 다 써요. 전국에서 돈을 벌어서 서울 사람들이 다 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건 무엇이냐? 방송, 신문 마찬가지로 실제로 서울에 있는 신문들이 지방에 배포되고 특히 방송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방을 통제한다라는. 그래서 수직적으로 예를 들면 KBS는 지방방송국은 지국이에요. 서울 본사 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여기는 어디 지방 KBS가 어디 아마 원주 정도 있고 영월에도 있나요? 영월에 없고 태백에 있나요? 아니면 강릉? 예, 강릉 정도. 그래서 그 지국에 있는 그 지국장들은 중앙에서 임명한 사람들이고 중앙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같죠. KBS, MBC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MBC들은 서울 본사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독립된 법인이에요. 하지만 그 지주회사가 서울의 MBC이기 때문에 사장 임명권을 서울 MBC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방송 MBC의 사장들은 대부분 중앙에서 일하다가 이제 은퇴 정년 몇 년 안 된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었다가 정년퇴직하라라는 의미로 지방에서 사장으로 임명을 해줘요. 그래서 연고가 있으면 연고가 있는 데로 우선 보내주고 연고가 없는 데는 그냥 아무나 보내요. 사장에게 잘 보인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정해진 2년, 3년 임기 동안 거기서 호의호식하고 임기가 끝나면 서울로 돌아가요.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의 언론은 철저하게 중앙, 외지의 사람들이 와서 통제, 관리하고 운영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수직적인 중앙이 지방을 완전 장악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구조가 방송이에요. 그래서 정권 교체기마다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싸워요. 그래서 어쨌든 싸우긴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친정권 인사들이 해당 방송국의 주요 보직을 임명을 해요. 사장이 됐든 이사장이 됐든.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 방송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 시절에 KBS, MBC의 방송 내용하고 방송 뉴스 논조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방송 뉴스 논조가 달라졌어요. 차기 정권이 되면 또 달라질 거예요. 이것이 왜 가능하냐? 결국은 중앙에서 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방송과 언론을 쉽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보수 정권이 됐든 진보 정권이 됐든 한때 언론 개혁도 하고 등등등등 얘기가 나오지만 언론의 분권에 대해서는 절대 말도 꺼내지 않아요. 언론의 분권에 대해서는. 언론의 권력 집중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중앙의 전국 언론이 지방을 다 장악하는 언론이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앙에 관한 뉴스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성 국민들이 요즘 시국에 대해서 논의하면 청와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국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정선 군이나 정선 군의에 대해서는 깜깜이에요. 그건 너무 수준이 높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데 공동으로 갖고 있는 정보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정성 국민들 대다수가 매일매일 뉴스는 체크를 해요. 뉴스는 봐요. 근데 보지만 거기에는 내 지역, 정선 군 지역의 뉴스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뉴스를 이제 여기 오기 위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앞으로 큰 대형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정선군 뉴스 나올 리 없고요. 가리왕산 문제에 대해서, 스키장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뉴스가 나올 텐데
정성 군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것보다는 아마 좀 다른 각도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보도 없고 결정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르고 있고. 아는 방법들은 무엇이냐? 플랜카드나 걸어야지 좀 알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나라는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나라는 지금 여기 보면 뭐 미국 이것만 하더라도 이게 미국 지도인데 이 점선이 되어 있는 게 색깔별로 점선되어 있는 게 다 지역 방송국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위성 방송 하나면 전국에서 동시에 똑같은 방송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 방송을 못하게 해요. 다 지역을 통해서 방송을 보도록. 그래서 일단 지역 방송을 틀어야 전국 방송도 봐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시스템을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시간이 없고,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국 방송이 있는데 이 전국 방송의 주인은 전국 방송과 지방 방송이 있는데 이 전국 방송은 지방 방송이 주인이에요. 지방 방송이 주주예요. 그래서 사장도 지방 방송사들이 합의해서 전국 방송 사장도 임명하고 방송 내용을 결정할 때도 당연히 지방 방송하고 전국 방송을 하는 것도 전국 방송 프로그램도 지방 방송사들이 합쳐가지고 연합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이 전국이 지방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 뭐 이거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너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뉴스가 어떤 것들이나 보면 전국 자기 지역의 방송이나 지역의 신문 이런 것들과 다른 전국 단위 또는 해외 신문들 뉴스를 골고루 다 같이 봐요. 우리 정성 군민이나 제가 살고 있는 충남 아산 시민들처럼 청와대와 여의도와 무슨 백악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정작 아산시청, 정성군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찾고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국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여기 파랗게 표시된 부분들이 다 지역 뉴스들이에요. 지역 언론사들. 그래서 위에 있을수록 지역 언론사들을 많이 본다라는 거. 하지만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대한민국 지방 사람들이 보는 언론들은 이런 언론들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전혀 자기 지역의 뉴스가 거의 없고요. 어느 지역에 살든지 마찬가지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우리가 다른 지역, 뭐 호남 지역이나 충청 지역에 비해서는 뭐 나름대로 자기 지역의 언론들을 이용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미안하지만 어렵죠. 강원도민일보, 뭐 강원일보 잘 만들긴 하지만 춘천뉴스, 강릉뉴스, 속초뉴스, 정선 그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정작 자기 지역의 정선에 관한 뉴스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저쪽 구석에 있거나 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여러 가지 정선 언론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사회가 우리가 TV 프로그램으로 비교를 해보면 자, 어느 집이 더 이상적인 가정 같아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거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저 왼쪽에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제가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가정은 밥상을 두고 가족들이 대화도 하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가정은 같이 밥상에 모여 있지만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대화가 없고 또 대화를 해도 어때요?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다라는 거. 그럼 어느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고 어느 집안이 화목한 집안인지 우리 쉽게 알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식사하는데 아무도 입 딱 닫고 있으면 벌써 분위기 싸 하고 그러면 이거 오늘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사회를 가정으로 비교하면 어떤 것들이냐?
실질적으로는 얘기는 해도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옆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 얘기, 여의도 얘기, 미국 얘기, 춘천 얘기, 원주 얘기, 정선 얘기는 없어요. 집에 와서 식구들이 모이는데 우리가 101동 102호에 사는데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 식구들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지 않고 103호, 104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죠. 정상적인 지역사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 역사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역사적인 원인. 한국 사람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일제시대 때 신문인데 그 당시에 한반도에 2천만 명이 조선인들이 거주했고 일본인들은 뭐 많아야 3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5%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문, 발행된 신문과 발행부수의 기록인데 한국 사람들이 발행하던 신문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이게 이제 국문신문이고 이거는 모두 어디에서만 발행돼요? 경성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그래서 2천만 명이 읽을 수 있는 신문은 세 신문이 다 서울에서 발행되고 지금 나머지 한 20개 정도 되는 신문들이 있는데 이 신문들은 발행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전, 부산, 마산, 대구, 광주, 목포 전국 각지에서 발행을 해요. 왜 바보 같은 일본인들은 전국 각지에서 신문을 발행하고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데 왜 한국인들처럼 경성에서 발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일제강점기 때 신문과 방송이 사실상 이제 그 대중화되면서 조선 총독부는 전국 각지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신문을 읽고 똑똑해지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너희들은 안 돼, 신문. 서울에서만 해. 반면에 얼마 되지 않은 일본인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우리 한국인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본토 내지 일본 본토에서 건너와가지고 너희들 잘 살게 하려면 너희들이 잘 살려면 신문이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너희들 전국 각지에서 신문을 만들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이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다시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우리가 군사 독재를 하면서 이 군사 독재 시기가 뭐와 같이 맞물려져요? 아까 제가 말한 우리 이주의 시대, 산업화의 시대와 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군사 독재는 일본의 모델로 다시 언론의 숫자를 통제해서 서울에서만 발행하게 하고 지방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몇 개만 남겨두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 대다수가 서울로 몰려왔어요. 서울이 핫플레이스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 친구들 다 서울에 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중요한 일이 결정되고 서울에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서울의 뉴스를 사람들이 선호하게 돼요. 또 나는 서울에 못 갔지만 뉴스만이라도 서울 걸 이용할 수 있어.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60년대 이후에 이런 전통들이 정착이 돼서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나온 대로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그런 언론 통제를 하지 말고 지방자치를 하고 그래서 언론도 지역에서 골고루 나올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적인 정권이라 하더라도 언론은 자기 편에다 놔야 되기 때문에 언론이 분권되는 것, 언론이 지방화되는 것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미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걸 원치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서울에서 있으면서 그런 기득권을 계속 누리길. 자, 이걸 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의 언론은 상대적으로 숫자는 많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대한민국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시군청 홍보실에 가면 등록된 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기사를 제대로 쓰는 기자들은 찾아보기도 힘들고 등록만 해놓고 얼굴도 보내지 않는 기자 부지기수고 이제 신년이나 송년 때 그 시장 군수가 밥 한 번 산다면 또 벌떼같이 몰려 들어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고 언론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의 뉴스를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해도 지역의 언론이 제대로 된 뉴스, 양질의 뉴스를 생산하지 못하고 부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공무원들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 가지 지역 내 주민들과 소통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군청 홈페이지에는 사람들 별로 오지 않고 아라리 뉴스 멋지게 디자인해서 만들었지만 사람들 별로 관심 없고 또 자기네들이 어떤 민원이 있을 때만 와가지고 시장 군수 만나자고 하고 머리띠 두르고 프랭카드 부르고 그래서 대화와 소통 이런 것들이 거의 부재하다라는 것.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 정보 교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역 내에 어떤 여론이라는 게 없어요. 왜? 여론이라는 것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건데 여론도 없고 그다음에 특히 권력을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것. 특히 앞으로 이제 분권이 되면 막강한 권력을 준다는데 그걸 어떻게 감시하고 비판할 거냐? 그래서 자치경찰제 이번에 얘기가 나왔더니 벌써 그러면 이제 권력이 집중돼 가지고 어떻게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는데 실제로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는 수단은 언론이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는 언론 부재로 인해서 무기력하고 낙후한 그런 지역사회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는 정선으로 귀농을 해서 아주 행복하고 만족하고 삶의 질이 높아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선이라는 지역 또 제가 살고 있는 아산이라는 지역 특히 젊은 사람들은 빨리 낙후해서 여길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떠나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갈 데가 있냐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갈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치분권 시대가 돼서 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적, 제도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습득하고 그래서 판단하고 어떤 여론을 형성할 수 있어서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너도 나도 한결같이 전국 단위 언론, 내 지역은 없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뉴스는 없는 언론만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진국처럼 내 지역에 관한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들이 생겨야 되고 그걸 사람들이 이용해서 전국 단위 언론도 이용하고 지역 단위 언론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뉴스와 정보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균형 있게 그렇게 그 섭취를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례로 말씀드리면 이건 한 20년 전까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왜 베스트셀러였어요? 차가 있는 사람들은 보든 안 보든 다 하나 사 있고 다 뒷좌석에 있었죠. 아직도 있나요? 아직도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지도의 내용들을 다 알고 지리에 이제 환해져서 지도도 없이 운전을 잘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지금 지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왜?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도로 지도와 내비게이션의 차이는 뭡니까? 내비게이션도 한때 베스트셀러였어요. 어디에서? 홈쇼핑에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홈쇼핑 틀면 거의 모든 채널에서 내비게이션. 그래서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다 달았어. 그러다 이제 내비게이션도 안 팔리죠. 왜? 스마트폰으로.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왜 사람들이 훨씬 더 비싼
스마트폰을 이용하냐라는 거예요. 지도책을 이용하지 않고. 그 이유는 우리가 지도의 개념을 보면 이해가 됩니까? 내게 가장 필요한 지도는 뭡니까? 내게 가장 필요한 지도는 큰 지도가 아니라 아주 작은 지도라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되죠. 나의 중심, 나의 주변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지도가 가장 유용한 지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도 나의 주변, 나의 지역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지역 언론들이 앞으로 활성화돼야 되고,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치와 분권은 굉장히 험난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정선군청에서도 우리 정선군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지역 언론들이 활성화돼서 주민들의 자치와 소통을 도울지,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